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가 수많은 범죄자를 만들었다. 박정훈 대령의 말이죠. 이번에는 불의한 짓을 저지른 한 사람 때문에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공직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진 권익위원회 부패 방지국장 직무대행. 이분은 숨지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겠지만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하는 자부심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특성상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일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느꼈을 수치심, 자괴감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됩니다. 상상은 안 되지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8월 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현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인터뷰하는 도중에 전해졌던 소식이지요. 전현희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름을 알았다면 금방 누군지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속보로 전해졌고 그냥 A씨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부패 방지국장 직무대행 하셨던 분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죠. 권익위에서 더구나 부패 방지 업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권익위가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심적 압박감이 심했으면,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위배되는 권익위 어떤 결정에 대해서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분이 명품백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그 헬기 이송 관련한 그 사건도 맡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국장의 명복을 빌면서 동시에 권익위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다른 많은 직원들도 아마 이분과 같은 비슷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금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지난번에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종결 처리할 때
이분은 수사기관에 이첩하자 그런 의견을 냈던 분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조사를 담당했던 최고 실무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 이 사건을 어떻게 그러면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송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인 정순윤 부위원장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조사 종결 처리해야 된다고 했던 게 당시에 9명이 종결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6명이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9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유철한 위원장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부위원장 3명이 그걸 주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사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국장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직무대행이라고는 하지만 부패방지국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사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종결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인하고 그동안에 여러 뭐 문자를 나눴다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인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참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런 자괴심. 신규 대표님, 공직자들이 그런 사이에서 참 방황, 갈등, 고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그냥 규정 지어야 될 내용들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 버리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실무자들은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아마 저는 이 돌아가신 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평생 권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부패 방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본인의 죽음으로써 저는 마지막으로 저항한 거 아닌가라고 좀 유서 내용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박정훈 대령 사건 나왔을 때 윤석열 정부 이런 식으로 가면, 거꾸로 가면 제2, 제3의 박정훈이 튀어나와서 이 정부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벌써 보십시오. 경찰에서는 이제 백혜룡 경정까지 나왔고요.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는 이 국장님의 죽음으로써 지금 이 문제를 항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 사망 시대에 아무리 정치가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명품백 사안을 어거지로 처리하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 실무자들 차원에서는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까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까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심히 애통하고 심히 분노스럽고, 정말 그 유가족들 분들께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숨진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인과 주고받았던 카톡 문자가 지인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건강 챙기시고 이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힘드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네, 아무개가 겪으셨던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지인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동병상련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겪으셨던 그 일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찾고 있다, 이런 글 같은데, 일단 지인이니까 뭔가 서로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짧은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 돌아가신 분 외에도 비슷하거나 혹은 뭐 다른 양상으로 벌어진
이렇게 압박받고 심리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어떤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또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 말고도 비슷한 상황에 혹은 더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또 있는 게 아닌가, 권익위 내에서도 다른 업무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박사학위도 가진 부패 방지 업무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지금 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품백 그 사건과 관련해서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 거였겠죠. 이분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당사자들도 좀 불러야 되고 이를테면 최재형 목사도 부르고 이런 일 처리의 순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일 텐데 사실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고 그 백을 주었다고 하는 최 목사조차도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요야무야 종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걸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전문가였기 때문에 겪었을 그런 갈등과 고통이 더 심했던 것이겠죠.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런 그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숨진 김모 국장이 주변 동료들하고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들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권익위에 있는 특히 부패 방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요즘 심리적으로 괴로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부패 방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만나서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전원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국민적 비난이 막 일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들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권익위 안에 있는 동료들하고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특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그 지인한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인이 이번에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지인 말이 업무가 곧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져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통화하고 문자를 나눈 걸 공개한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 그냥 우야무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검찰 수사받다가 숨지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그분하고 이틀 전에 숨지기 이틀 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그 김 국장이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틀 전에는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위로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동안에 한 6월 달에 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달, 2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2달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본인 스스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넘어갔던 거 아닌가. 주변에서 조금만 더 도움을 줬더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권익위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이 터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직자들도 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거든요. 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괴로우시지만은 정말 일선에서 실무로 열심히 일하는 이 공직자들도 똑같이 지금 저는 괴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간신하고 충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 간신들이 이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간신들만 이렇게 아주 넘쳐나는 시대를 살 때에는 충신들이 외롭고 고단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 김건희 명품백의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너무 심플한 거거든요. 정말 이 국장님이 돌아가신 분이 열심히 저는 법과 원칙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업무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히니까 너무나도 양심의 괴로움까지 토로를 한 건데 이 사안이 뭡니까? 지금 뭐 온갖 궤변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본질은 뒤로 빠졌는데 본질은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는 장면이 찍혀서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권익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명품백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자들 다 불러서 처분을 내리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59조 6항에 수사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검찰이 이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정승윤 부위원장 같은 사람들 다 직무유기로 고발 처리돼서 사법 처리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그 맥락인데, 결국에는 명품백을 받은 뇌물범은 어제도 대통령과 휴가라면서 부산 가가지고 명란오뎅을 명랑하게 먹고 있고, 그 명품백 받은 뇌물 혐의자를 조사하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했던 공직자는 심적으로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간 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비정상성과 완전히 신상필벌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 비정상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 단면 아닌가, 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로즈마리님께서요, 억울함을 죽음보다는 죽기 각오하고 공익제보 한번 제대로 싸워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함없이님, 왜 돌아가셨는지 다루는 언론도 별로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유심히 찾아봤는데 애써서 기사를 죽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정화님, 저도 촛불혁명 때 광화문에서 분신하다 반 죽다 살았는데 그걸로 또 엮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끝까지 싸워 이깁시다. 최정화님 그러셨군요.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명품백 조사 어떻게 됐습니까? 하질 않았죠. 하질 않았다가 느닷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할 때 느닷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가 있었을 때였을걸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리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때 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입장이 뭐였습니까? 배우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님, 지금 저걸 이유로 내세워서 종결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법률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 정승윤 씨는 저 권익위 부위원장이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로스쿨 교수이면서 검사 출신이거든요. 법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저런 방식으로 브리핑하는 거 저는 처음 보고요. 아마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저는 유권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사항에 처벌 조항이 없다? 처벌 조항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이 명품백의 성질에 대해서 이것이 청탁금지법 사안인지 아니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까지 있어서 뇌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뇌물이 아니더라도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에 다른 법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내리는 게 맞는 해석이지, 그냥 청탁금지법 사항에 대통령 배우자, 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종결한다? 이거는요, 의사가 암 수술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배를 덮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세운 기관이 권익위원회입니다. 근데 지금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그 여부를 논의했는데 그냥 종결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하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라는 개인에게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그 간신짓을 하고 있는 저런 해석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너무나도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최악의 저는 브리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을 때 밑에서 일을 했던 그 공직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호바리님, 업무를 정도로 처리할 수가 없는 실무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는 실무자 탄압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불의한 정권이지만 이런 일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직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김유정 의원님. 뭐 급여도 적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월급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공복의 자세로 정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공명정대한 일처리 이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사명과 자부심으로 알고 사는 분들인데 이 불법 부당한 지시, 정권의 하수인들을 통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정말 제대로 뭐 한거해보지도 못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돌아가신 분, 이 국장님의 이 소식을 듣고 권익위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어떤 정서적으로 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뭐 대통령 부부의 따로 또같이 휴가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절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유서를 공개를 안 했는데 물론 뭐 개인적인 것은 공개 안 하겠지만 혹시 무슨 뭐 양심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정확하게 본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을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서 안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괴롭고 힘들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숨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왜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까지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이제 공직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밑에 지금 검사 출신하는 사람들이 좀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잖아요. 정승윤이라는 사람도 부산대 로스쿨 교수라고는 얘기하지만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공약집 만들 때 어떻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경찰이 그 진압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서 제대로 진압도 못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라고 하는 표현을 그 공약집에 넣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그 자리에는 그때는 자기 직을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그냥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뒤에 이런 자리를 꿰차고 앉는 거예요. 권익위 부위원장, 특히나 부패 방지 담당하는 부위원장에 임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대통령도 잘 알고 검사들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사는 자기들 스스로가 말해요. 정의감.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보람.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걸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함부로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죠. 진짜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차고 앉아가지고 오직 이 정권 보위에만 앞장서는 이런 모습들, 대통령 가족, 대통령 보호에만 앞장서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진짜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직자도 공직자지만은 본인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기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찰이라 그러면은 범죄자 잡는 집단 아닙니까? 그 일을 하라고 만든 국가기관인데 지금 경찰들이 조폭들하고 만약에 붙어가지고 서로 봐주고 서로 해먹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놔둘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장이
간첩하고 놀아나면 그걸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히나 이 공직 영역 중에서도 부패 방지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명품백을 받은 오히려 영부인을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경찰이 조폭과 놀아나는 거랑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마약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다 지금 수사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부는 앞으로는 뭐 마약과의 전쟁, 입으로는 떠들지만은 뒤에서는 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붙어서 지금 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걱정들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될 공무원들이 김건희 여사 뇌물백 수수한 것을 감싸줘야 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권익위 전원이 13명 가운데 9명을 윤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예. 임명했고요. 유철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박종문 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역시 서울대 법대 후배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정승윤 부위원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활동을 했어요. 김태규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긴 한데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윤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왕조시대랑 같이 권익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해서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한 기구에 갖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기관들 장악하고 거기에서 내가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람막이를 해줄 방패를 삼을 만한 사람들을 갖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명품백만이 문제가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채양명주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한두 가지입니까? 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이건 지금 1년이 넘는데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관에 또 관련된 것도 지금 마약 수사 외압 사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의혹들은 그 집단 내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지 오로지 가운데로 정해진 딱 그 한 사람,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고 의혹이 불거지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김건희, 디올백도 김건희.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최병 사망 수사 외압도 김건희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관 마약 수사, 지금 국회가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민의힘 또 보이콧하죠. 왜 보이콧합니까? 왜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까? 민주당 윤건영 의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여당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야당 마음대로 해라고, 하명 청문회라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당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청문회를 보이콧 하려는 거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의심이 있고 문제가 되는 거라면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져야죠. 그게 청문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서 이런 걸 더 하자라고 제안 주신다면 전 100번 전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자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뻔히 짐작이 되지요. 그렇죠. 대통령실 뭐 개입 의혹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서서 지금 방패가 되겠다라는 각오이기 때문에 뭐 모든 청문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파행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22대 국회에 출범하고 나서.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행안위에서 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이 건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찰도 개입이 돼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마저도 지금 행안위의 이 본분을 망각하고 이거를 왜 보이콧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가 빤하죠.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그래도 그들도 국회의원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그 입법부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최소한의 것들은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정권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의원들조차도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지금 거의 수치심 이런 거는 망각한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의혹에 대해서조차 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과거 이거는 MB 정권보다 지금 더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지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면 지는 겁니다. 고칠 건 고쳐야지요. 강동구님, 비판, 분석 이제 헛지랄이다. 이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개하라. 정부 여당과 대화 단절하고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이런 의견 가지신 분이 어찌 강동구님 뿐이겠습니까만은 정말 저도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러다가 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청자님들 다 가슴에 뭔가 멍울이 생겨가지고 건강 해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지금 박정훈 대령은 어떻고 최재형 목사는 어떻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금 우리보다 사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더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들이 다 나오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일부 지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본질을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아까도 윤건영 의원의 말씀 중에 참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국회의원이면은 서로 A도 하자 B도 하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그럼 A, B만 하자 이렇게 나와야 일을 하면서 진척을 시키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다 하지 말자 일하지 말자가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원구성할 때도 그 월급만 받으면서 세비만 받으면서 원구성 협조 안 하고 국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어떻게 집권 여당이 국회를 안 하냐 열자고 오히려 보이콧을 하는 게 야당의 몫이지 그게 어떻게 여당이 할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복귀하자마자 한 달 만에 또 이런 식으로 어깃장만 놓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 더 이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 자격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쯤 가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저희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이 오로지 정권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협상과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저건 이제 격파의 대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인규 대표님,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최재형 목사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품백으로 최재형 목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명품백을 받아 챙긴 사람은 휴가 가 있는데 즐겁게 쉬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뭐가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일단 그 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상하건대 뭐 아마 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뭐 선거에 영향 미쳤다 아마 이 정도를 가지고서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별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또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김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두 가지가 다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어떻게든 뭐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끝까지 한번 입을 막아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뭐 이 사회에서 뭐 문제 있는 데가 한두 곳입니까 지금? 뭐 심지어 배드민턴 협회까지도 지금 다 내부에서 금메달을 따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정권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자들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는 그 시도의 전 연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쁜 정권, 정말 무도한 정권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도 이제 KBS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여러 가지 시사 프로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찍혀가지고 지금 이제 물러났는데 오늘 우리 2부에서 탄핵 가수 백자님을 모시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생활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들어오던 조그마한 수입마저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명예훼손이나 이걸로 이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KTV 쪽에서는 영상을 또 불법으로 사용해서 뭐 탄핵 노래 제목이 뭐죠? 탄핵이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그거 했다고 이제 또 고소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고소를 막 해서 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가 돼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 채널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것도 또 센 데서 이야기하니까 논란에 휩싸이기 싫고 뭐 그래서 이제 채널을 폐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 운영도 안 되고 그나마 그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나 들어왔던 수입도 끊어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앞서 저희가 권익위 국장 얘기했었잖아요. 권익위 국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이유로 업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벽 앞에 서서 자기 혼자 놓였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나 좌절감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재형 목사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출국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출국 금지 시켜놓고 별의별 혐의를 지금 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은 경찰은 또 선거법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검찰로 송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했다고. 근데 이거 원래 애초에 본질하고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신상을 터는 겁니다. 털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당신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조금만 더 삐끗하면 더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게 만드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도 받고 이제 다 했다면서요.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황제 조사. 검사를 불러가지고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보름이 지났어요. 아니 그러면은 수사 결말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하든 뭘 하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은 왜 강간무소식입니까? 왜 아무 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최재형 목사는 그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게 참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 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문제 제기를 해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다 명예훼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내지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다 명예훼손이다. 그럼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민주주의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 자들이 정말 큰 문제인 게 본인들이 공인 아닙니까? 게다가 공인인 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당연히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1번 대상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고 잘못됐으면은 우리나라가 무슨 언론중재법이 없습니까? 무슨 제도가 없습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반론 보도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민주주의 그렇게 해온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훼손이라고 걸어가지고 사람들의 언론의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입 틀어막고 보복하고 못살게 굴고 이 권력이 할 짓입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천하를 만들자라는 건데 저는 그런 나라 살고 싶지 않거든요. 계속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자들의 공통점인데 뭐 한동훈 장관이나 김행 후보자도 그때 이랬죠. 공직 후보자로서 검증을 하니까 무슨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사생활 운운할 사람은 공직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인들이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들이 사생활 운운하고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또 수사기관 출신들이 수사기관을 장악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힌다? 저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좀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지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자는 건지 정말 본질을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관련해서 언론인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제가 아는 출판사 편집장까지도 그 전화번호가 다 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인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그 관계된 사람들까지 2차, 3차 건너가지고 넘어가면서 전화번호를 다 터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3,000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이게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사찰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훼손 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전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비례성이 맞지 않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법조문으로 다 일일이 세세하게 남겨놔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민주주의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매뉴얼을 그럼 도서관 하나만큼 책을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거기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다 만들어 놓던가요. 그거 아니면 그 우리 사회가 지켜왔던 가치라든가 그리고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 비례성이라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 명예훼손 당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나서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됐고 국격도 실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의 장모 이 세 사람의 명예만 있는 것인가 반문하고 싶고요. 이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근데 이분을 공직선거법으로 걸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태까지는 주거침입죄, 그다음에 스토킹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걸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 얼토당토 않은 죄를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검찰로 보내겠다는 거.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고 지금 그렇게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 세관 관련해서 이 마약 밀수 이거 일망타진하려고 했던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정도 그 세관과 관련한 브리핑 이거 제대로 우리가 잡았다. 경찰청장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건 관련해서도 좌천돼서 지금 홀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 또 군인들 경찰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당한 일들을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들을 이 정권이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직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다 그냥 이 정권만 어서 끝나라 세워라 가라 이러면서 그야말로 우리 과거에나 들었던 몇십 년 전에 들었던 복지부동이 이제 정말 일상화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이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거잖아요. 이은주님,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의미겠지요. 궁지에 몰린 추의 마지막 발악도 결국은 비극적 종말로 끝나게 될 겁니다. 하영민님, 전두환 때도 말 잘못하면 다 잡아놓고 고문하고 그랬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아니 그때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하네요. 아니 근데 그때는요 전두환 시절에는 이제 빨갱이로 몰아서 간첩으로 본 건데 그때는 뭐 국가 안보라는 뭐 허황된 명분이라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게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짜치게 그걸 권력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국민들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요.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처벌 안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법제 자체가 상당히 좀 독특한 면이 있고 명예훼손은 그냥 우리 같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보호받을 게 없으니까 명예훼손으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형법이 규정한 거거든요. 회복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자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입틀어막는 건 권력자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무슨 말 했습니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깡패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지금 본인의 권력을 가지고 입 틀어막고 명예훼손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개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두 분이 지금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본인들 개인의 명예를 운운하면서 맡게 되면은 지킬 명예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게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이미 검찰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이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명예를 단순히 훼손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하고 선거 국면에서 그 관련자라고 하는 김만배, 뭐 신학님 이런 사람들하고 민주당이 짜고 쳐가지고 윤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후보에서 끌어내리거나 선거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수사해야 되는데 그냥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수사를 짜맞추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판을 키워가지고 누군가가 관여가 됐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누구랑 연락했는지 그 주변을 샅샅이 훑고 털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수사를 조작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되게 초라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쪼잔하게 수사를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약 수사 사건에 조병로 경무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병로 경무관은 전혀 다른 박정훈 대령과 관련돼 있는 최상병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배우설에 거기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 위에 지금 마약 수사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희금 경찰청장이 있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도 있죠. 이런 게 하나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용산으로. 용산에서 잘못 권력을 행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의인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그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우리도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지요. 어제 참 뜻깊은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박종철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박종철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박종철 인권상 올해의 수상자가 박정훈 대령이었는데요. 박정훈 대령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참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박정훈 대령의 인권상 그 소감 우리가 들어볼 텐데요. 이 영상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신 미디어 몽구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몽구님 준비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 8일 박종철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동호.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긴박한 시간들이 지금 흐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집단 항명의 수괴죄로 형사 입건이 돼서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사무실도 수색당하고 보직도 해임되고 했던 시점이 지금 작년 이맘때 즈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뭐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 최수근 해병의 죽음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참 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최 해병의 죽음이 국가적인 사건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우리 최수근 해병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기 박종철 센터를 한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조금 서치는 해봤지만 직접 와서 영화 1987에서 뭐 일부는 봤지만 실질적인 박종철 열사의 내역에 대해서 센터를 둘러보고 싶어서 일찍 왔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몰랐던 많은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 수상 소감을 듣는데 전체적으로 한 6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앞부분 좀 들려드렸는데요. 가장 찡했던 부분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김유정 의원님 그래도 박종철 인권상이 얼마나
뜻이 있는 상입니까? 그렇죠. 박정훈 대령을 올해 선정했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종천 열사로 인해서 6월 항쟁에 그 불이 도화선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앞당기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그 길목에서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사실 그 계기가 됐던 가슴 아픈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민주주의가 이제는 완성이 됐나 보다 했는데 정말 또다시 이렇게 너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지금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종철 인권상은 너무나 땅 적임자에게 이번에 상이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에게 저는 정말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정치를 저는 뭐 원래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사회활동하면서 원래 이렇게 친하게 교류하던 평범한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 나눠보면은요, 아무런 정파성이 없는데도 지금 이 정권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일반 시민들의 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가는 이 정부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분노, 그리고 더 이상 놔둘 수 없겠다라는 국민들의 경고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윤석열 정부 총선 이후에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러니까 심판받았는데 더 나빠지는 이런 아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주변에서 권력의 그 위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권력에 맹종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이 결코 만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박종철 열사 사건도 그 엄혹했던 시절에 억하고 죽었다라고 위장해서 위조해서 조작해서 국민들 앞에 알려도 다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최혜병도 목숨을 잃었고 또 박정훈 대령의 저 안타까운 고난의 세월이 있고 또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이런 저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윤석열 정권은 정말 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깃발 아래 다 모여서 정말 윤석열 정부 혼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저 경고의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혼내는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참. 이게 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정권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은 한가하게 지금 휴가 보내고 있잖아요. 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막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도 대통령은 뭐 가가지고 한가하게 재래시장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산물 많이 사라고 경호원한테 시키더만요. 보니까 이번에 소주 얘기 안 꺼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해야 되는 이기고 아닌가 싶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부끄러워서 그 공개 행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같이 가가지고 민생윤전 찾았는데 왜 대놓고 얼굴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국민들은 그럼 아예 그런 활동을 하지 말든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개도 못하는 활동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 공개할 거면은 그럼 뭐하러 합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이든가요? 왜 또 따로 움직이면서 그런 행보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박정훈 대령의 박종철 인권상 수상 소감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근아, 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도 허망하지도 않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유사한 상황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편해지자고 양심에 반하는 그릇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영원히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준비가 되면 박정훈 대령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만 박정훈 대령의 이 말을 이번에 세상을 떠난 그 국장이 좀 미리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 끝판왕이 저는 이번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합니까? 8.15를 일주일 앞두고 그 자가 취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친일 사전을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왜? 억울한 친일파가 많다는 거죠. 그 일 하려고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그 일 해주려고 독립기념관장 시킨 겁니까? 이거 한번 다뤄봅시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라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 네 사람을 매도를 합니다. 자, 이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요. 친일 임명 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가 많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그 얘기를 일성으로 했어요. 김유정 의원. 그러니까 이거 정권하고 이미 다 거의 뭐 얘기가 돼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해라. 방통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너의 미션은 MBC 때려잡는 건데 이사들을 싹 다 바꿔라.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광복절도 인정 안 했고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면접할 때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전체를,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버린 이런 사람이 버젓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하는, 그것도 휴가 가서 임명을 제가하는 이런 대통령이고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 임명사전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들의 주장일 뿐인데 이거 다 지금 고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고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일에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앞장서겠노라고 지금 온 국민에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김성환 평론가 이런 자가 무슨 뭐 어떤 기관이나 뭐 단체에 뭐 이사장을 하든지 뭐 무엇을 해먹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독립기념관 관장이잖아요. 독립기념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성금을 거뒀잖아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지만 그 기와 얹을 때 그 푸른 기와, 그러니까 구리 기와를 얹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 화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나도 조금씩 돈을 모처라서라도 독립기념관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도 공적인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사진을 구성하고 관장을 뽑을 때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들을 사실 까그리 무시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독립투사의 자녀 후손들이 주로 맡았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사회가 일정하게 합의해 왔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진보보수 정권을 넘어서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만드는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최소한 독립투사, 독립운동가의 후손 가운데 정말 이걸 독립기념관을 제대로 운영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믿고 맡긴다. 이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독립기념관 후손도 아니에요. 또 후손도 아닌데다가 오히려 독립투사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을 임명을 버젓이 해놓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친일 임명사정 얘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소극적으로 친일했던 사람들은 친일 임명사전에 오르지 않아요. 없어요. 거기 아예.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만 따로 정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이건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을 빼겠다고 하는 얘기는 친일파를 빼겠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뭡니까? 아예 친일은 없었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임명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전히 역사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인데 그거를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친일이 반민족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친일 인명사전 자체가 완전히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통째로 옳으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버젓이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면서도 대통령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임명을 제가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우리 신인규 대표님 말씀을 듣기 전에 신임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는 이 자가 어제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 했던 발언이 바로 친일 인명사전도 고치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친일 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의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도 안 되겠다. 뭐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요. 이자가 지난해 11월에 했던 발언을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라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이 네 사람을 매도를 합니다. 지난 정권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인민해방가라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또 애국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일단 저건 팩트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애국가를 바꾸는데 임의리한 행진곡으로 바꾸자고 했다. 저건 철저한 거짓말이고요. 이제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몇몇 친일 행적이 드러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수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고치려고 하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친일 부역자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에도 친일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있지요.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심판을 하려고 하면 그냥 숨죽여 있다가 자기 세상이 또 온 것 같으면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돈 주고 명예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이 없고 살아갑니다. 오로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 애국심,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앞으로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친일파들이 계속 득세하는 세상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하지를 말든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런 짓을 꾸미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 이건 좀 어느 정도 그 정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인규 대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완용의 부활 내지 환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이건 멱살 잡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진짜 뉴라이트입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뉴라이트예요? 어떻게 저런 자들만 갖다가 임명을 하면 그럼 본인 정체성이 뉴라이트라고 칩시다. 그럼 그런 정체성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고위직까지 가가지고 그 정체성을 숨기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마치 고양이가 발톱을 숨기는 거랑 비슷한 겁니까? 굉장히 교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을 완전히 속였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정권을 떠나서,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친일 문제는 보수도 친일 아닙니다. 정상적인 보수는요, 일본과의 관계 건강하게 맺자고 얘기하지, YS 대통령도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자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같은 이상한 짝퉁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걸 다 완전히 배려버리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논쟁 사안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정부가 언제 생긴 겁니까? 1919년도에 생긴 거 아닙니까? 논쟁 사안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독립기념관법도 찾아보니까 독립기념관법 1조에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철한 국민의 민족 정신을 북돋우면서 올바른 국가 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김영석 이사장 저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고 민족 혼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본인 기업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뉴라이트 사관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심어버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표 받을 때 이 얘기를 했었어야죠. 왜 표 받을 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랑 둘이 손잡고 막 그 만세 부르고 할 때는 왜 이 얘기 안 했냐고요. 근데 왜 정권 잡고 나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지, 이거 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완전히 속인 거다. 그럼 속였으면 그 속인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저는요, 일본에서 역사 왜곡해도 화가 나는데,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렇게 역사 왜곡이 판치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는요. 오늘 경향신문이 굉장히 잘 짚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런 자리들에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찬양했던 사람들, 그리고 단단히 이념적으로 뭐 우리 사회에 좌파가 득식을 거린다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원장 전부 다 그런 사람 넣었죠. 그리고 좀 최근에 임명된 사람들 보면 동북아 역사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명되기 전에 이사를 갖다 심었잖아요. 박희택이라고 하는 낙성제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신일민족사관, 다 아시겠지만 반일 종족주의 책 쓴 곳이거든요, 거기가. 정말 책 읽어봤지만 토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 것들을 썼던 사람들, 그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게 전조증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더 놀라운 소식이 또 나온 게 뭐냐면, 광복절 날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는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요. 예. 정한기 씨라는 사람이 이 책을 누구요? 정안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반일 종족주의를 같이 썼던 사람이에요. 아. 이 낙성제 경제연구소에 있었던 사람, 예. 이 사람도 역시 테러리스트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건데요. 안중근 유사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에 저항해서 반제 투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폭탄을 던지거나 암살을 하거나 이랬던 분들, 그 최고의 수장을 김구 선생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요. 독립투사들 서훈까지 이제 다 바꿔야 될 지경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없어져야죠. 여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지난 2월에 좌파가 김구를 미워한 이후 소련에 사주가 있었다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는데요. 테러는 결코 미워할 수 있는 것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 중립적이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도 전부 테러리스트이고 논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 민족적 양심이나 도덕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소롭다. 김구가 건국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시도했고 죽을 때까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책도 대동소이하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온대요. 한국인들이 환상하는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에 불과하다. 김구를 두고 민족의 구원자 혹은 자유와 통일의 메시아라고 환상하고 성인화하는 것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KBS가 광복절을 맞아서 상영을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수순천 사건을 여순 반란으로 표현하거나 4.19 혁명에 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사실을 몰랐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걸 8월 15일 날 방송을 한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광복절 일주일 앞두고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예. 하고요. 그다음에 반노동, 반노조인 인물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고요. 방송의 중립성이나 또는 언론의 자유와는 완전히 무관한 반언론적인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고요. 이렇게 나라꼴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1965년 광복회가 설립이 된 이후로 최초로 이번 광복절에 광복회장 이하 회원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대통령이 초청한 행사에 광복절날 참석 안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되기 전에 얼마나 반대하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 강행했고 일성으로 지금 친일 임명사정 고치겠다고 하는 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와, 정말 이거는 갈수록 태산인데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면요. 정권 잡을 때는 표가 필요하니까 다 사람들 속여가지고 뭐 저도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 뭐 국민의힘이 바람 일으켰을 때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 표 다 받아다가 집권은 하고 처음부터 젊은 사람들 다 패 죽이고 의사 잘라버리고 해병대 잘라버리고 이제 심지어 광복회까지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끼리 한번 잘해보세요. 검사들끼리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들끼리 한번 똘똘 뭉쳐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아예 둘러엎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만든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미련한 게 아니고 정말 교활한 거죠. 금은싸락비님. 이종찬 원장 청와대 밀정이 있을 거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은싸락비님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그 댓글창에 뭐가 막 그렇게 다른 얘기를 막 오고 가고 했는데 정봉주 후보가 뭐가 있었어요? 무슨 뭐 방송에서 아마 무슨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방송은 아직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프로그램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수업할 때는 그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우리 역사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화학책 펴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김일웅님, 내 나이 50에 화염병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하나 심히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민중 봉기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라고 봅니다. 김동진님, 앵커님 다 제껴두고 국민투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저 인간이 독립운동 기념관 관장에 부합한지요. 억울해서 하소연 한번 해봅니다. 정말 저도 그런 생각 드네요. 찌루님, 날씨도 더운데 온갖 오물들을 투척해서 썩은 내가 온 나라에 진동을 합니다. 이순신님, 아이고, 아이디가 이순신 장군이시군요. 독립기념관장이 아니고 야수꾼이 기념관장인 것 같습니다. 정필성님, 맞네요. 친일 임명사전 고쳐야 합니다. 그 사전에 윤석열 없거든요. 바로 넣어줘야죠. 정필성님 댓글 오늘의 1등입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향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새로 꾸미고 이렇게 시스템을 차렸는데 기계라고 하는 게 안정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끝나면 손을 잘 봐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좋은 음향, 좋은 화질로 여러분께 방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훈 대령의 박종철 인권상 수상 소감 저희가 좀 듣다가 말았는데 이거 꼭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건데요. 1부 끝나고 2부의 가수 백자 모시기 전까지 이 영상을 한번 쭉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박정훈 대령 격려하는 마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김유정 의원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은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